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 먼저 소개부터 해드려야겠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 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고요. 또 하반기 투자 전망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요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슬슬 이슈가 또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네. 먼저 주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쉽거든요. 뭔가 접근성 측면에서요. 그렇다고 해도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실장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현금 보유를 좀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올해도 투자보다는 현금 채굴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슬슬 좀 현금 풀어도 될 시점인지 여기에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3년 한 해 현금 보유가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 일단 내 집 마련 시점을 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고금리 시대에 왔고 23년 현재까지도 말 그대로의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3% 4%를 만약에 보았다. 근데 저축했을 때 저축금리가 4%다. 네. 그럼 잃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네. 여러분이 그 저축했을 때 저축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로부터 가질 수 있는 이자 수익성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주식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네. 주식 투자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좀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투자 적절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안전 추구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가가 제가 작년에 드렸던 이야기는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에는 22년 10월보다는 올라갈 텐데 그런데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장은 아니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린 것이고 투자 성향이 조금 안전 추구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현금 보유인 거고 네. 내 집 마련을 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현금을 더 갖고 계시다가 집값의 어떤 저점에서 사셔야 되니까 저점은 아직 안 온 거죠. 바닥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금을 좀 추천드렸었던 것이죠. 네, 요즘 워낙 은행에 맡겨둬도 어느 정도의 금리가 보장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다시 여쭤볼 예정인데 일단 주식시장 상황을 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5월이니까 상반기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현 시점을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가 다가오니까 하반기 시장 전망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주식이라는 것이 거시경제의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이 거시경제와 함께 네. 맞물려 가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니까 다만 이제 22년 한 해 주가가 크게 대세 하락했었던 이유가 바로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23년 한 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동결되는 추세니까 금리의 이제 최종 금리에 거의 도달했거나 네.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주식시장은 선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봤고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23년 한 해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찍고 이제 회복은 되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의 정점이라고 봤었던 것이 22년 초였는데 원래는 네. 22년 2분기 초였는데 그 2분기 초에서 계속 뒤로 미뤄지는 느낌이에요. 22년 중반까지도 미뤄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이제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고요. 또 23년 내내 실적 발표가 이어져요.
그 실적의 합, 굳이 따지면 매출액의 총합, 총 부가가치의 합, 그게 GDP고 네. GDP가 쪼그라드는 국면이 경기 침체인 거고 23년 한 해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적인 실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근데 나름 기대에 투자를 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다가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3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구분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그래도 상저하고를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년 하반기에 놓여 있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금리요. 예, 네. 높아진 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말 그대로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 말고도 금융산업의 뭐 은행 파산이라든가 네. 금융 부실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국가 부도 상황에 또 내몰리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불확실성 그 덩어리 자체가 경기 침체를 추가적으로 몰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거의 주가가 지배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20년, 21년이 주가가 대세 상승했었던 것도 금리거든요. 제로 금리 상황에서 주가가 대세 상승했었던 것이고 22년에는 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됐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주가 조정이 주가는 금리에 선행하니까 조정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게 22년 10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 것은 경기 침체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뭐 좋다, 네.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투자에 좀 관심 있고 투자를 뭐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죠. 네. 사실 뭐 금리의 영향을 뭐 주식시장이 상승 때도 받았고 지금 뭐 좀 조정받는 구간에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네. 내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좀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네. 그 주식 그 자체에 매달리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나무에만 매달려 계세요. 안타깝게도 네. 그 주식이라는 나무가 위치에 있는 숲을 보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에 매달려 있는데 네. 이 나무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는 날씨가 결정짓는데 날씨를 보려 하지 않아요. 나무만 보려 해요. 사실 2020년, 21년에 네. 주가가 대세 상승했던 이유가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니에요. 그 기업이 유망해서가 아니에요. 날씨 때문이에요. 저금리라는 거죠. 역시 22년 한 해 주가가 대세 하락했었던 그 이유도 네. 그 종목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그 산업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시경제 여건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나무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네. 숲을 먼저 보시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나무도 거대한 거시경제라는 숲 안에 있는 하나의 부문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고 부문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부문에 매달려 있다 보면 정작 봐야 될 걸 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종목이 중요하냐 이 종목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선택할 줄을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코끼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코끼리 뒷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마치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져요. 근데 사실 코끼리는 뒷다리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하나에 매달려 있다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고요. 전체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코끼리 전체를 못 봐요. 사실은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코끼리 밖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과정이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보고 주식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면 되고 종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시점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나는 나머지는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를 생각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 그래프를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나스닥 같은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한국 코스피 그려보세요. 그 그래프가 다른지 똑같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종목의 영향입니까? 거시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거시경제를 본다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이 좋을지 부동산이 좋을지 아니면 현금이 좋을지가 결정되어져요.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종목에 함몰되어 있으면 돈의 흐름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 말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일부는 또 고자산가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근데 고자산가 분들의 의사결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저축으로 옮깁니다. 금리가 그런 뉴스들 이미 본것 4% 같아요. 네. 5%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식에 부동산에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네.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그러면 굳이 저축하려 하지 않아요. 돈을 옮기고 싶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금리에 따라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먼저 보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환율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디로 그 돈이 쏠리는지를 보시면 그 돈의 쏠림에 맞게 의사결정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어떤 특정 종목을 저희가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뭐 금리 같은 것들에 집중해 보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뭐 종목 투자해놓고 그 가격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루 종일 그 가격에만 매달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최근에 SG증권 사태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CFD 반대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촉발된 사건인데 이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인가 좀 겁도 나고 그렇거든요. 이 CFD 반대 매매가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뭔지와 함께 이번에 이 주가 폭락 사태 발생 과정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주가 네. 폭락 사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예. 주가 조작 의혹이 던져진 거죠. 의혹이요. 근데 예. 지금은 어쨌든 결론은 내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의혹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러나 그 정황이 거의 주가 조작에 확실하다라는 그 정황들을 네. 포착했기 때문에 기사나 이제 방송들이 이제 쏟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주가 조작의 실태는 말 그대로 통정거래예요. 그러니까 짜놓고 어떤 특정 시일 내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통정거래예요. 그 통정거래가 불법인 거고 네. 그게 주가 조작인 거죠. 근데 통정거래를 하려면 어쨌든 많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투자자를 모아야 되거든요. 투자자를 모으기도 하지만 모으는 과정에서 다단계 수법들이 많이 활용됐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불법적인 주가 조작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주가 조작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매수와 매도를 계속 하면서 돈이 많아야 그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네, 끌어내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모으는 그 과정에서 이 차액결제 거래라든가 혹은 신용거래 같은 것들이 예. 활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액결제 거래나 신용거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위험성은 높아요. 네. 위험성은 높은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에 비유를 할까요? 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걷는 것보다는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킥보드 타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법에 정의된 범주 내에서 네.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규제권 아래서는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 기체에 결함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기체의 결함은 통정거래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말라. 그렇네요. 이건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액결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말씀드린다면 차액결제 거래는 기본적으로 내가 400만 원 있어요. 네.
그러면 주식 살 때 400만 원어치밖에 못 사죠. 그렇죠. 근데 주가 조작하려면 4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400만 원 갖고 있지만 1000만 원어치 사고 싶어요. 네. 그게 차액 결제 거래예요. 내가 그만큼 충분한 돈이 없는데 증권사가 소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고 대신 거래해주고 네. 차액만큼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차액 결제 거래로 주가가 올랐어요. 1000만 원어치 샀는데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받아가는 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샀는데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500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400만 원 갖고 400만 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네. 4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어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예요. 그래서 증권사가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고 거래하니까 수수료는 어쨌든 예, 부담을 해요. 근데 여기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증거금이에요. 네. 증거금만큼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400만 원 증거금 맡기고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만약에 5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역시 500만 원 차익만큼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증거금만 빼서도 회수를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증권사가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액결제거래에서는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금 밑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든다. 어쨌든 투자한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회수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강제 매매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액결제 거래를 활용한 정황이 이미 있고 그리고 활용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포착한 것은 이 SG 사태가 뭐냐면 그 투자자들이 네. 차액결제 거래로 샀고 네. 차액결제 거래로 샀기 때문에 이 증거금에 미달하는 그만큼의 투자 자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미달할 것 같으면 강제 매매를 해요. 그걸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적용하다 보니까 하한가 찍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FD 거래가 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격 요건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액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소위 이제 전문 투자자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 전문 투자자로 인정을 받는 그 조건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부 합산의 투자 금액이 얼마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이제 하향 조정해 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게 조건을 이제 하향 조정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뭐냐면 그 전문 투자자에 대한 그 조건을 좀 상향 조정하자.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액결제 거래를 합법적인 조건 하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손실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익은 더 클 수도 있고 손실은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위험성은 높겠죠. 수익성도 높은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난 리스크 테이커다. 그러면 손실 보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위험 추구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일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과도하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결제 거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결국 문제는 통정거래인데 비행기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 다른 여러 비행사들이 항공사들이 기체 결함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항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 비행기 뜨지 않게 해. 모두가 비행기 타지 않게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액결제 거래 자체가 혹은 신용거래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에 뭐 있을 만한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결국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투자의 한 성향이고 그걸 추구하는 건 성향이고 그런 투자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예 막아버리면 또 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들어간 게 뭐 예를 들면 선광이나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 세방 이런 기업들인데 왜 하필 이 기업이었다고 보십니까?
주가 조작하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 조작하기 네. 좋은 기업의 그 특징들이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 된다. 많으면 예. 주가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삼성전자 주가 조작하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거래량이 많기 네. 때문에 그 주가 조작단이 운영하는 그 자금 규모가 네. 거래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그래야 기본적으로 뭐 매수가 매도가를 결정질 수 있는 거지. 네. 삼성전자 같이 그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예. 주가 조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국민연금 정도나 돼야 네.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지 주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된다.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지주회사인 거죠. 지주회사는 네. 대주주가 절대적인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은 뭐 특별한 호재나 특별한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주가 조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악재가 있어요. 조작단이 조작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놔야 되는데 네. 엄청난 악재가 있는데 그걸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결국 네. 통정거래라는 불법적 정황을 통해서 네. 가격을 올려놓거나 마음대로 또 떨어뜨려 놓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대한 어떤 호재나 거대한 악재가 있으면 그거를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나름 선택해서 통정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거래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또 개미 투자자분들일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걸 텐데 구제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구제 방법은 없죠. 그러게요. 이게 네. 참 한계인 것 같네요. 네. 그게 한계가 아니고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네. 언제든지 원금을 보전받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이 예.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 제가 기본적으로 23년 경제전망서를 작년에 네. 냈을 때 한 6, 7개월 됐네요. 그때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좀 소극적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는 네. 주가가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그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일부는 크게 영위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또 크게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시기 네.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런 표현 전문적으로 해볼게요. 똔똔인 거죠. 근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까? 그러니까 결국 반 정도는 잃는 거고 반 정도는 얻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대중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는 당연히 주식 투자에 좀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네. 거죠. 그런 이유도 여러분이 리스크를 스스로 테이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물론 그 주식 투자 이 조작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한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인 네. 거죠. 선량한 피해자인 건데 이 주식시장 이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구제할 만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분들이 정확히 나는 몰랐다라는 네. 것을 증명하기가 아, 알았다는 것을 않네요. 증명하기가 네. 사실 그 주가 조작 때문에 실패봤다라는 그 근거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황을 찾기도 어렵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원래 손실을 볼 걸 감안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복구시킬 만한 그런 방법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항상 뭐 우리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투자 판단은 직접 내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손실도 직접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이 항상 붙는데 역시나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정말 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더기 한가를 친 종목이 아 이거 싸다 이때 줄 타임이기도 하고 조금 줍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좀 신뢰 어떻게 보면 한 방 고꾸라지고 신뢰를 잃은 종목을 좀 이 시점에 주워 담는 게 괜찮을까요? 어쨌든 하한가를 뭐 3번 연속 네. 받았거나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거나 네. 뭐 하는 경우에 어쨌든 이 주가 조작 정황이 있은 그 기간 전 단계의 가격까지 진입한 거죠. 네.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은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 생각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핫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하한가 따라잡기.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소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투자 방식을 뭐 잘 하는 분을 저는 이제 고수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언제든지 다시 급락할 수 있고요. 또 금융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거대한 자금을 또 팔을 수 있고요. 또 주가 조작 정황의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정황이 발표되거나 할 때 또 추가적인 급락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가 조작보다 더 위험하다. 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만큼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근본적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유망한 산업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유망한 산업의 그 견실한 기업을 찾아서 정말 그 유망한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좀 보유함으로써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 네.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한다. 그런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그게 투자인 것이지. 샀다 팔았다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쉽게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럼 운이거든요. 네. 그럼 운이 좋아서 만약에 벌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마약 한번 해가지고 중독되면 마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듯이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공식에 취해버리면 계속 그런 공식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공식은 말 그대로 성공률이 50%거든요. 네. 그럼 50% 성공률이면 또 잃을 수 있겠네요. 그만큼. 50% 곱하기 50%는 25%잖아요.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로 줄어요. 3번 연속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이에요. 8분의 1로 줄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투기성 방식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확률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고 뭐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네. 저로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023 한 해를 가리켜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대침체다, 대불황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요즘 뭐 역대급 경제 위기다, 뭐 제2의 대공황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경기 침체에 네.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면 오히려 늦고요.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DP 실적인데요. 예. 그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는데 네. 속보치가 나오는 게 그 분기가 끝나고 한 달 있다 나와요. 네. 잠정치는 더 있다 나오고 확정치는 더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GDP 실적치를 보고 확인하려면 이미 훌쩍 뭐 7월 정도는 돼야 확인하니까 그러면 너무 늦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여부를 미리 진단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행 지표나 전망치를 가지고 확인하는 예. 겁니다. 근데 지금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네. IMF가 1.5%로 전망합니다. 근데 1.5%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경제 위기가 4번 있었는데 예. 근현대사에서 4번 있습니다. 이 통계가 집계된 게.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왔었죠. 예. 그때 마이너스 1.6% 역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왔었고, 그래서 98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마이너스 0.7%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역성장 또는 어쨌든 경제 위기가 4번에 있었는데 4번의 경제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임을 미리 진단하고 예.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확인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22년 5월 현재지만 네.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이미 진입을 한 게 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은 아무도 거부하시는 분 없이 반도체일 예. 겁니다. 그죠? 이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 역시 삼성전자고 예.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6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게 분기별 예. 1조가 안 되는 영업이익이 정확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안 팔려서예요. 반도체가 안 팔리니까 뭐가 쌓일까요? 재고가 쌓입니다. 그렇죠. 그럼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그럼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축소됐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단행합니까? 감산하겠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하겠다라는 의사결정 이게 정확히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러고도 경기 침체가 네.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린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네. 상황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거구나라고 인지하고 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금리가 사실 경기 침체 상황 논할 때 좀 빠지지 않는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25%가 됐는데 그래서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이 파월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월의 의사결정은 어쨌든 네. 자국의 물가, 자국의 경기 상황, 자국의 또 금융 상황을 진단해가면서 판단했을 것이고 네. 뭐 금융 부실의 여파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네. 굉장히 건강하고 회복력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융 부실 상관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걱정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연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미국 경기 아직도 강하다, 로버스트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우 건강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판단할 기준이 뭡니까? 물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연준은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클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기조는 뭐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으로 한은이 뭐 좀 먼저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인하하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하면 네.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같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 네. 혹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 또 강달러 기조가 또 야기돼서 또 우리나라는 강달러 기조 나오면 우리나라 물가 못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상대적으로 없을 텐데
미국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걱정이 이제 첩첩산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 그것으로 야기되는 몇몇 부정적인 요인들, 그거보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 또 부작용들이 더 걱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계속 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대내적으로 보자니 같이 인상할 만한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 그것을 용인하면서 네. 대내적인 상황이 더 심중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해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향후 몇 년간은 부동산 사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부동산 하락과 침체가 이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한지, 이게 시점을 여쭤보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네. 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예. 22년, 23년 조정되는 국면이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예. 드렸었고요. 22년 중반부터 조정되는 국면이 시작됐고요. 네. 이게 뭐 그렇게 23년 한 해도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뭐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역시 부동산 매매 가격도 금리가 상당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바닥입니까? 네. 그럼 바닥이란 얘기는 지금 사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바닥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직 사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간결합니다. 근데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그렇다고 바닥이 올해 내에 형성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자락에.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매매 가격,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었던 게 마이너스 0.48%예요. 그게 등락률의 저점이에요. 이 값을 해석한다면 지난주보다 약 0.5%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근데 마이너스 0.48%에서 지금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상향 했으니까 이게 바닥 아니었냐? 그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게 등락률이니까 지난주보다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등락률이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48%에서 지금 대략 마이너스 0.3%에 가깝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난주보다 0.3%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 아니죠. 이 등락률이 결과적으로 이게 우상향하다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물론 당장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로 가지 않습니다. 매우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저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저점 아닌 거고요. 바닥 아닌 거고요. 근데 바닥은 연내 끝자락쯤에 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미분양 주택 건수인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2, 3개월 연속으로 확실히 조정된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그 지점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020년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 솟을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됐었고요. 또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정점 찍고 이렇게 둔화될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시장 재고 수준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집값이 조정되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네.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뭐 스스로 네. 답변해 보세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확실히 정점 찍고 2, 3개월 유의미한 수준으로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그 지점과 매매 가격 등락률이 네. 0을 통과하는 지점과 거의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시간적 격차는 서로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다면 그 시점, 정확히 0을 통과하는 지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미분양 주택 건수의 발표를 보시면서 매월 말에 발표되니까 이게 7만 5천 호를 초과하다가 7만 2천 호까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에요. 네. 미세하게 좀 떨어졌는데 이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6만 호 정도까지 확실히 떨어지는 국면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때는 매수 시점에 거의 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무주택자에게 부동산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약간 네.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외에도 조금 무주택자에 대한 조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23년 초까지만 해도 22년이나 23년 초까지만 해도 전세 계약을 뒤로 좀 연장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네.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예. 보니까 독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1월 달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보니까 집값이 뭐 50%나 떨어졌는데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 계약 기간을 좀 연장하십시오. 연장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하지 마시고 네. 1년 단위나 최소 범위 집주인이 예스만 한다면 뭐 6개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또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집주인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입자 마음이에요. 전세 세입자의 바기닝 파워가 좀 더 세요. 왜냐하면 세입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역전세난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 텀으로 전세 계약을 조금 연장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3개월, 6개월 좀 조금만 연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장하시다가 조금 더 뒤로 미루시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말 유의미한 수준으로까지 해소되거나 또 집값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실 때쯤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2023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전망, 투자 방향까지 좀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분명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여러분의 진로 설정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역량 개발이든 그런 것들은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시면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정확한 어떤 기조에 맞게 그 시점을 정의 내리고 시점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스포츠 경기가 나오더라도 그 룰을 모르고 그 경기 게임 방식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룰을 명확히 아시는 분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 드릴 때도 경제 언어가 장착되신 분들은 충분히 흡수하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경제신문을 읽어도 분명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도 이게 정확히 와닿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정보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제 언어를 장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의 언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를 입문하셔야 된다. 경제를 아셔야 된다. 거시경제의 흐름 안에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입문하시고 경제의 언어를 좀 장착하시고 마치 스포츠 경기의 룰을 이해하듯이 영어라는 언어를 알아야 CNN 뉴스가 들리듯이 경제 기사가 읽히려면 경제의 언어를 아셔야 된다. 꼭 그렇게 경제에 입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쉽게 여러분 딱 읽으면 내 것으로 충분히 그 행간마저 읽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행간마저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좀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아파트에 찾아와 주신 김광석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